안녕하십니까. 이승만학당의 김용삼입니다. 김용삼의 현대사 시시비비 그 두 번째 강의, 도대체 조선은 어떻게 망했는가 하는 그 강의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청일전쟁 이후에 러시아 세력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조선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 주미 공사를 지낸 알렌이 조선이 이제 다 끝났다 라고 한탄을 할 정도로 러시아가 아주 조선을 아주 싹쓸이 하듯이 이렇게 영향력을 넓혀가던 그 와중에 러시아의 이 동아시아 정책이 아주 극적으로 바뀌는, 어떻게 보면 참 흥미진진하다고 할까, 어처구니 없다고 할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조선 중시 정책에서 만주 중시 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만주의 대련과 여순이라는 이 지역 일대, 이 랴오둥반도, 원래는 이게 일본이 시모노세키에서 여기를 할양받았던 그 땅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러시아가 눈독을 들이고, 우리 한반도 저거보다는 오히려 만주의 관문인 여기를 우리가 차지해서 여기를 군항으로 만들고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우리는 만주 정책으로 돌아선다 하는 식으로 아주 극적인 전환을 하게 됨으로 해서 아주 좀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897년에 12월 18일 러시아가 일본이 반환했던 그 요동반도의 입구인 여순과 대련을 조차를 하고, 그리고 이 여순과 대련을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동청철도라는 것을 건설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동청철도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이것을 일본에게 넘겨줘서 이게 남만주철도다라는 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그 철도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기네들이 청일전쟁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할양받은 땅을 러시아의 압력에 의해서 다시 돌려줬는데, 그 돌려준 그 땅을 러시아가 다시 차지해서 거기에다가 군항을 만들고 거기를 요새화를 해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그 모습을 보는 일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안 되겠다. 이놈들. 전쟁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군비 강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와중에 의화단의 난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1900년 6월에서 8월 북경 공사관 거리에 의화단이 쳐들어와가지고, 의화단은 극단적으로 외국 세력들을 배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장 먼저 쳐들어오는 이 선교사들 잡으면 무조건 죽인다든지 하여간 이 서양 세력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저항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쳐들어오니까 이 서양 열강 8개국이 연합군을 편성을 해서 2만 명이나 됩니다. 아마 2만 명 중에 상당수가 일본군이었습니다. 이들이 천지를 공격을 하고 8월 14일 날은 북경을 쳐들어가서 북경을 점령을 하고 의화단의 난을 진압을 합니다. 이 와중에 이 영국 서양 세력들에게 전쟁을 선포했던 중국 황제는 서안으로 도망을 가고 연합군이 약탈을 하고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일본군이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을 영국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지켜봅니다. 쟤네들 우리가 손을 잡고 한번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세력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영국에게 강력하게 이제 어필을 하게 됩니다. 의화단의 난으로 이제 러시아는 아주 대병력을 파견해 가지고 만주의 곳곳을 점령을 합니다.
만주의 곳곳을 점령한 다음에 아,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철군할 거야. 하지만 지금 의회단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철도를 자칫 잘못하면은 뭐 공격을 한다든지 이럴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철도 보호를 위해서 잠시 주둔을 시키고 있겠다. 이렇게 가지고 아주 그 대군을 파견해서 의회단의 난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만주를 슬그머니 점령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전 세계의 주목이 이 만주를 점령한 러시아군에게 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야, 이거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러시아군은 뭐 씻을 수 없는 그런 원한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만주를 실질적으로 점령하는 이런 실력 행사로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한판 승부를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바로 영국이 나서게 됩니다. 영국은 1902년 1월 30일 날 일본하고 동맹을 조인해서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사실상의 군사 동맹이죠. 예. 그리고 일본 너희들 우리를 대신해서 러시아의 남진을 좀 막아줘. 그 대신 한국 너희들이 러시아를 막아주면은 한국에 대한 특수 권익을 너희들에게 인정을 해줄게. 다시 말씀드리면 러시아를 견제해주는 조건으로 조선을 식민지 삼아도 좋다라는 이런 그 비밀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조선은 오매불망 그냥 어떻게 하든지 러시아 손을 잡고 러시아하고 무엇을 뭐 도모하고자 이런 그 일을 벌인 것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영국은 많은 그 배와 많은 군함과 많은 병력을 영국 본토에서부터 실어다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뭐 힘도 들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동맹국을 만들어서 그 일본으로 하여금 러시아하고 견제를 하도록 일본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 영일 동맹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영국의 그레이트 게임의 일환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영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이제 일본을 부추겨가지고 아, 미국 너 말이야, 일본 너 말이야, 이 러시아 막아주면 우리가 열심히 너희들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본을 앞세워가지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왜 그랬느냐? 그 왜 이유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PPT에 써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등 떠밀어 가지고 러일 전쟁을 부추긴 이유, 요 그 사파를 보시면 그런 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이 러시아라는 곰이 담배를 탁 피고 있는데 뒤에서 영국이 일본을 자꾸 등 떠밉니다. 야, 너 나가서 빨리 이 곰하고 싸워. 막 억지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왜 그랬느냐? 바로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하고 일본 모두가 다 탈진 상태가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두 장애물을 한꺼번에 다 제거할 수 없다고 해도 아시아를 자기네들이 수탈하는 데 있어서 위험한 두 경쟁자를 전쟁을 통해서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몄다. 이것이 여러분 국제 외교의 본질이고 국제 정치의 본질이고 국제 전략의 본질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교.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외교다. 영국이 뭐가 이뻐서 일본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일본을 도와줍니까? 자기네들의 그레이트 게임 상으로 볼 때 러시아가 밀고 내려오는,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해양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을 앞세워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의 일환이었죠. 세계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그 당시에 우리 국가 지도부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오매불망 러시아만 쳐다보면서 이 짓을 했으니 이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있을 때 일본은 무슨 짓을 했느냐. 화면을 보시죠. 네. 시바르타로가 언덕 위의 그룹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씁니다. 그게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에 이르는 그야말로 일본의 그 국가의 근대화 과정, 그리고 일본의 국군이 상승해가는 그 과정을 그린 그런 책인데요. 여기에 시바르타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함대를 건설했다. 왜? 러시아하고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왜 전쟁을 해야 돼? 청일전쟁 때 자기네들이 뺏은 요동반도를 압력을 넣어서 반환하도록 그 압력을 넣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토해낸 그 요동반도를 자기네들이 차지해서 군사적 요새로 만들어서 만주 일대를 그 점령하고 그 지역을 엔조이하기 위한 그런 짓을 했으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기에는 러시아를 절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저런 어마무시한 그런 함대를 건설하고 16인치 포를 단 엄청난 이런 전함들을 만들고 1897년의 경우 총 세출에서 차지하는 군사비의 비중이 55%가 넘을 정도로 어쨌든 군비 확장에 전력을 투구를 합니다. 그리고 1896년부터 전함 건조 10개년 계획에 돌입을 해서 막대한 돈을 이 함대 건설에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군사비 중에 상당 부분은 청일전쟁 당시에 청나라로부터 배상금으로 받은 약 2억 3천만 냥 되는 그 돈이 어느 정도냐면은 일본 본국 정부 예산의 약 4년치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청나라로부터 배상금으로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러시아하고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함도 만들고 육군 사단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 군함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군함을 만들 때 상당 부분을 영국의 조선소에다가 주문을 했습니다. 따라서 청나라로 배상금으로 받은 그 배상금은 일본을 거쳐서 다시 영국으로 건너갔으니까 결국은 청일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본 나라는 영국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본은 와신상담의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쟁을 일으켜서 기회만 되면 러시아를 꺾고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위상을 바로잡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에 수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간첩들을 파견해서 러시아하고의 전쟁을 위해서 이 러시아가 작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주 지역 곳곳을 샅샅이 연구를 하고 지도를 만들고 그리고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주 각 지역에 육군 참모본부 소속의 최정예 장교들을 스파이로 파견을 해서 어디로 파견했느냐. 극동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회사 이런데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막노동을 하면서 러시아의 아주 1급 기밀들을 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일본이 러시아하고의 전쟁을 해서 엄청난 군비 투자 그리고 간첩들을 파견해서 러시아 군의 아주 속속들이 전략과 전술, 지휘관의 특성, 무기의 효능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바로 그 사이에 우리 국가지도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참 이런 걸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화면을 보시죠. 영일동맹이 체결이 되니까 고종은 이게 영국이 일본의 한반도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일동맹을 맺은 것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아주 영국에 또 호의적인 그런 입장을 보입니다. 러일전쟁 직전인 1904년 1월 21일 날 대한제국이 이제 국외 중립을 선포를 하는데, 이 국외 중립을 선포하니까 이 선포한 그 내용을 영국 정부에 제시를 하니까 외교 관례에 따라서 한국이 보내온 우리는 그 국외 중립입니다 하는 문서를 받으니까 고종은 이게 영국이 한국의 중립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영국 그 총영사관에 혹시 러일전쟁으로 인해서 나의 신변에 뭔가 이상이 있을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 나를 영국 공사관이 보호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사를 타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그 민왕후 시해 사건이 벌어져서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서 거기서 직무를 약 2년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번에는 영국의 총영사관으로 나를 피신시켜 줄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연관 파천을 좀 할 테니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영국 정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 사람 이거 뭐 제정신인가?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이런 지하에. 그래서 고종은 그야말로 의지할 곳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화단의 난으로 아주 대병력을 10만 명이 넘는 대병력을 만주에 파견을 해서 자기네들이 건설을 한 그 철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던 그 러시아가 야, 우리 이제 1902년 4월 8일 날 이 군대를 만주에서 단계적으로 그 철수하겠다. 청국 정부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3개 지역에서 우리 러시아군을 철수시키겠다라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첫 번째 제1차 철병은 약속대로 뭐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1903년 4월 8일까지로 돼 있었던 제2차 철병은 완전히 무실해버리고 저 무단장 목단강이라고 합니다. 목단강 남부하고 길림성 전역을 러시아군이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압록강에 있는,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영토죠. 만주의 영토가 아니라 용안포를 조차를 해서 또 용안포에다가 뭐 이상한 시설을 만들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러시아하고 마지막 전쟁을 위한 수순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 일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 통할권, 한국은 너희들이 가져. 그렇지만 만주는 너희들 손을 대면 안 돼. 만주는 우리 거니까 까불지 마. 그리고 만주 문제는 한국 문제하고 완전히 별개로 이제 취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러시아는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뭐 어떻게든지 뭐 만주에다가도 좀 손을 대고 싶고 뭐 이런데, 러시아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런 방구도 없이 이렇게 되니까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고, 이런 상황에 더 이상 그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결정에 의해서 일본 지도부가 극비 회의를 열어서 1904년 2월 4일 어전 회의에서 러시아하고의 전쟁을 결정을 합니다. 왜냐? 그 당시에 그 일본이 파견한 간첩들에 의하면은 러시아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아주 미흡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정보들이 입수가 됐기 때문에 개전을 결정하게 된 거고요. 그로부터 4일 후인 2월 8일 드디어 여순항을 공격을 하고 또 인천 앞바다에 있는 러시아 군함을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러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한제국이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일본은 중립 선언을 무시를 하고
제물포에 그 상륙을 해서 제물포를 군사기지로 활용하고, 그리고 대한제국군 3,000명 군대를 일본군에게 또 종속을 시키고, 그리고 고종 황제를 또 황국 내 연금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보국화 수순을 밟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04년 8월에는 제1차 한일협약을 맺어가지고 한국 정부가 고용한 외국인 고문들을 대거 추방을 하고, 뭐 외국인 고문은 뭐 러시아 고문들이 상당수 됐었습니다. 정리하고 일본 사람을 고문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1905년 11월이 되면 정부 각 부처에 일본인 고문이 무려 188명이나 되는, 간만에 어떻게 보면 일본의 고문 정치가 시작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그 당시에 외신에 실린 동북아 정황을 설명을 하는 그런 그 일종의 사파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터나 이런데 종군 기자와 함께 이런 그 그림을 그리는 화공을 같이 파견을 해서 그 화공들이 현지 상황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이런 일종의 그 사파를 외신에다가 이제 실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러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러시아 사람을 비롯해서 서양 사람들이 본 러일 전쟁은 바로 요 정도 크기가 되는 아주 왜소한 일본이 이 거인인 러시아에 도전장을 내미는 이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진은 요 물고기의 꼬레, 불어로 코리아라는 뜻입니다. 이 꼬레라는 이 물고기가 있는데 청나라하고 일본이 낚싯대를 놓고 서로 이제 이 한국이라는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저 뒤에서 러시아 이 사람이 이것들 말이야 내 고기를 가지고 왜 니네들이 이렇게 야단이야 하고 쫙 감시를 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조선이라는 이 노인네를 중간에 두고 러시아하고 일본이 서로 허리를 잡아다녀 가지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오도 가도 못하고 죽게 생긴 이런 모습들. 바로 이런 모습들이 러일 전쟁 직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참 참혹하고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그 러일 전쟁을 통해서 또 동북아시아의 지형이 대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